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표한 다음번 경제위기의 진앙지는 어디인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첫 번째, 미국의 기업 부채, 두 번째, 중국의 은행권 부실 위험, 세 번째, 한국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의 가계부채 급증을 꼽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처분 가능 소득, 즉 1년 동안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의 총액은 586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출, 즉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이 197조라고 합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3분의 1은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시한폭탄과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게 된 원인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퇴를 앞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 알베르토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잠시 후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의 마학 알베르토입니다. 조금 전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3분의 1은 은행빚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합계는 1600조입니다. 가계 총 부채 금액도 엄청난 양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입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도 거의 없는 세입자에게 무이자로 빌린 전세보증금은 2019년 기준 750조를 넘었고 개인이 책임져야 할 개인사업자 대출도 2019년 기준 35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 총액은 전세보증금,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합해서 2,700조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OECD 국가 중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9%로 가장 높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부채 증가율인데요. 2014년 대비 2018년까지 4년간 25%나 증가했습니다. OECD 선진국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증가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여기에 부모 찬스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의 양이나 부채 비율의 높고 낮음보다도 부채의 질입니다. 개인소득으로 대출 원리금,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채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빚을 갚기 힘든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설명하자면 DSR이라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DSR이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DSR의 적정 수준을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매달 40%인 120만 원까지는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DSR이 70%를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300만 원 중 70%인 210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쓴다면 9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DSR 7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눈에 보이는 통계상으로는 32%이지만 집계되지 않은 세입자에게 빌린 전세 보증금까지 합하면 5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DSR 70% 이상인 사람이 50%라는 비율이 믿기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 통계의 함정은 원리금 상환의 유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20%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0% 대출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DSR이 70%라고 해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 무서운 줄도 모르고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자신의 소득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각종 대출을 아무런 부담 없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의 위험 요소를 단기적 관점에서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입니다. 모든 대출에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말겠죠. 두 번째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은행 대출 조건의 변동입니다. 불안한 국내의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의 변화나 대출 상환 요구가 이어지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연장이 안 되는 경우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끊기고 순식간에 집값이 10% 이상 하락하고 LTV도 줄어들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주지 않는 이상 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오거나 퇴직을 해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버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상당 기간 집값 하락이 진행되었거나 집값의 변화가 거의 없기도 하고 자가 보유 비율은 높고 대출 비율은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은 전세 가격이 10%만 하락해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기에 접어든다면 하락폭과 기간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무리한 부동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60대 노년층의 가계비 증가율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소득은 줄어드는데 빚은 점점 늘어만 가고 결국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 3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2년간 연령대별 가계대출 증가율이 60대는 9.9%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6%, 40대 이하는 3.3%, 50대 이하는 4.4%인 것을 감안하면 60대 이상의 증가율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분기 기준 18.1%로 확대되었고 1인당 대출 금액도 7,9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 접어들면서 노후의 준비를 위해 빚을 내서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에 나서기 때문에 부채 증가율이 유독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퇴 세대인 60대 이상은 채무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60대의 쓸 수 있는 돈 대비 부채 비율은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212%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을 통해서 빚을 갚아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의 85% 이상이 부동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면, 먼저 정부의 대책으로는 첫 번째,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이 부채로 잡힐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신청 시 대출 한도와 신용등급에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용등급에 따라 용도별로 대출을 차등 규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상환 능력에 중심을 둔 대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학자금 대출인지 투자 목적의 대출인지에 따라서 원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대출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무분별한 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개인의 대책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전환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를 줄이던지 지역을 이동해서 나오는 차액으로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와 월세 수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의 투자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의 비율을 줄이고 연금과 같은 금융자산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은퇴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려면 월 237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부족하면 주택연금까지 활용해서 237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집을 이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정수입 창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노후 투자의 기본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테크나 노후 준비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월급에서 자동이체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소득 중심인 선진국형 노후 준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준비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자산의 리모델링을 서두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알베르토가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